자, 그러면은 저희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봤는데 이런 전 세계 AI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인데요. 중동은 사실 오일머니를 앞세워 가지고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중동이 AI 기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온도 어느 정도일까요? 성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다 한 50, 60을 잡아야 되긴 하지만 근데 성과 아니고 투자, 노력, 의지로 하면 80으로 봐야 돼요. 80이요? 80이면은 유럽이 70이니까 한 10 정도 더 네, 높네요.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은 규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금이라는 것도 잘 없어요. 너무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에 도망가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AI 회사들에다가 엄청난 투자도 하고 있고 이분들 보기에는 오일머니, 석유 경제 시스템을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산업을 하려고 하면 그 산업에 맞게끔 그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본은 있지만 없는 이 인프라로 빨리 성과를 보고 산업 인프라를 깔아줄 수 있는 건 엔터테인먼트, 금융, 관광 그리고 AI예요. 특히 그 중에 AI는 이제 장기적으로도 쓸모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들 미치듯이 AI 쪽으로 돈을 갖다 박으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AI 전략을 지금 예, 원래 이제 사우디든 니엄시티를 AI로 설계되는 도시로 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예. 최근에 와서 좀 경제난으로부터 좀 니엄시티 프로젝트 좀 느려져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주도하에서는 인수하고 이제 투자하고 뭘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동의 양강,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아랍에미리트 두 국가의 AI 산업의 전략의 차이나 정책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어요. 사실은 둘 다 같은 마음이긴 한데 누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려서 이쪽 시장에 들어갔냐. 지금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은 아부다비 국왕이잖아요. 원래 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본인이 왕세자였는데 네. 근데 이분이 이미 이건 AI로 가는 거다. 우리는 이 디지털 세계, 이 인터넷 이쪽으로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마스터시티라는 것도 만들었었어요. 마스터시티는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AI로 돼 있고 지금 거기 자율주행차도 지금 운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우디는 이걸 하지 못했어요. 이제 시스템이 달라요. 거기 이제 왕이 죽으면 동생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동생이 너무 많아다 보니까 항상 할아버지들이었어요. 네. 이때까지 왕이 그 할아버지 왕의 아들이 좀 약간 똘똘해가지고 본인 아빠가 왕세자였을 때 이제 국방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힘을 잘 장악해가지고 다음에 아버지가 왕이 되자마자 원래 있었던 왕세자를 쳐가지고 본인이 왕세자를 시켰어요. 그 어린 나이에. 드디어 좀 약간 젊은 사람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한테 밀리죠. 근데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사우디에는 하나는 이 자금, 돈이 사우디한테 더 많아요. 아랍에미리트에 비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아, 아랍에미리트보다 인구가 생자국민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배 될 수도 있어요. 18배 정도. 근데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문제가 뭐냐면 자국민도 있지만 외국인들도 있어요. 외국인들까지 합치면 아랍에미리트는 1,000만 명이에요. 상당히 인구가 많네요. 아랍에미리트 가시면 현지인 보기가 힘들어요. 인구의 10%만 현지인이에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는 사우디는 이제 나름 좀 약간 장점들이 있긴 한데 꼭 봐야 돼요. 누가 더 앞서가냐라고 하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 아랍에미리트가 조금 더 앞서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두 국가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중동 국가들은 좀 이렇게 유가에 따라서 뭐 경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갑자기 이제 투자를 멈출 수도 있다. 이런 그거는 문제도 사우디에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런 거고 아랍에미리트는 어느 정도 이제 유가로부터 벗어났어요. 특히 두바이는 유가랑 아무런 상관없는 지역이 됐어요. 아랍에미리트 안에는 아부다비, 두바이처럼 이렇게 7개 왕국이 있거든요. 두바이는 완전히 금융하고 관광으로 돈을 먹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왜냐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도망가는 자본가들이 그 쉽게 자기 자본을 끌고 가야 되는 데가 필요한데 바로 두바이. 그래서 다들 와서 두바이에서 부동산 샀어요. 이런 식으로 두바이는 유가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부다비는 아직도 유가랑 상관이 있긴 하더라도 옆에 두바이라는 금융 관광의 홀이 있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반사이익을 받아 보니까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 예민한 거는 이제 사우디예요. 혹시 현재 가보셨을 때 예. 중동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AI 앱이나 아니면 AI 관련된 그런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앱보다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보통 박물관이 뭐예요? 과거를 보여주는 곳이 박물관이잖아요. 예. 두바이 가시면 퓨처 뮤지엄 있어요. 미래 박물관. 그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다시면 우주에 갔다 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에다가 예민한 그리고 살짝 좀 그러니까 피부 같은 뭔가를 입힌 AI 로봇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네. 두바이에서 이런 거 하나씩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 퓨처 뮤지엄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미래랑 관련된 특히 AI랑 관련된 발전을 했는지를 거기서 전시하니까 이 나라는 진짜 이 미래 산업 특히 그 중에서도 AI 산업의 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동에서 그 AI 산업이 이렇게 정말 미래를 보여줄 정도로 발전이 돼 있는 곳이 있다면 또 AI 격차도 좀 크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 일반적인 중동 지역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 그걸 투자할 만한 여력도 없어요. 그런 분위기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두 국가가 가장 앞서 두 있다. 국가하고 그리고 그 두 국가로부터 남은 핀자리들에다가 정도가 있으면 이제 쿠베이트, 바흐레인, 카타르 왜냐면 GCC라는 기구가 있어요. 걸프 지역에 있는 6개 왕국이 네. 만든 일종의 EU 연합이에요. 네. GCC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뭘 잘해놓으면 거길로부터 이제 나머지 4개 나라도 거기에다가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파급 효과가 또 크네요. 네. 저희 이제 지금까지 세계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얘기로 가볼 텐데요. 네. 자, 우리나라는 AI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쥐고 있는데 또 안팎으로는 관세 좀 변수가 좀 크고 또 차별화된 AI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알파고시가 보는 대한민국의 기술의 온도 몇 도일까요? 그것 또한 저는 한 80, 90으로 보고 있어요. 80, 90이요? 예, 왜냐하면 한국이 그 속도에 미친 나라이다 보니까 네. AI에 무관심할 수가 없는 나라고 요즘 약간 민족성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문제점도 있긴 한데 우리도 지금 우리의 제일 똑똑한 애들을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미국은 그만큼 아니에요. 중국이 그만큼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한테도 좋은 인력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력들 덕분에 AI 시대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인프라가 깔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그 인프라가 아주 잘 돼 있는 네. 국가로 근데 분류가 되죠. 거기에도 방심하면 안 돼. 그거 아시죠? 예전에 통신사들이 하커 같은 거 만들까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통신사들이 뭐야? 그걸 하면 그러면 우리는 통신료 문자당 못 받은 잡잖아요. 예, 네. 40원, 50원, 100원 이런 쓸데없는 거 왜 해가지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카카오가 지금 그 회사들을 넘어갔어요. 이런 또 이렇게 꼰대들 때문에 AI 시장에서 쓸데없이 밀릴 수도 있다는 거 없지 않아 있는데 어느 정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고 몇 개 회사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거기에다가 열려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관세가 여전히 변수잖아요. AI 칩에 탑재하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4는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회사에서 생산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 우리 반도체 기업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 부정적인 영향은 임시적으로 보고 있어요. 임시적이다. 왜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이라는 이 AI 경쟁에서는 네. 한국 기업들을 들고 가야지 그렇죠. 장점인데 트럼프는 또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이 관세이라는 이 망치를 AI에 위해서 잠시 좀 두자고 할 수가 없고 일단 그 망치를 때리고 싶은 것들을 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면 반도체 기업들이 어느 정도 특권을 받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지점에 오면은 우리 반도체 네. 기업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이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이 관세 때문에 한국 기업뿐만 아니고 이걸 납품하는 회사도 힘들어해요. 상당히 세계적으로 다 네.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적이지 않을까. 우리 정부도 이제 AI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책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국형 AI 산업 아니면은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데 자, 그래서 교육 시스템 바꿔야 돼요. 공장에서 아이를 찍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 AI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주입식 교육, 진리는 이거다, 뭐든 질문한 답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되면 아이들의 그 창의성이 망하거든요. 망친 창의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자라나면 좋은
업적을 낼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려면은 본인의 생각도 좀 깨어 있어야 네. 되고 또 창의성도 있어야 되는데 더러운 문화가 따라가는- 없어요. 더러운 문화. 다들 대학 입시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 아들 수학 학원 안 보내는데 집에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내가 가르쳐요. 어떤가요? 아이는 좋아하나요? 좋아. 뭐 좋아하지 않으면 데리거나 뭐. 네. 사랑의 매. 영국 토터스 미디어라는 곳에서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 2025 평가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종합 5위를 차지를 했어요. 알파고 씨가 이제 해외 취재에서 만난 AI 산업 관계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은 한국의 AI를 실제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AI 회사들, IT 회사들 입장에서 한국이 그냥 실험실이에요. 너무 좋아요. 뭘 했는데 바로 도입해가지고 쓰고 이 산업의 장단점을 잡고 또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실험실 역할을 잘해주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그럼 국내 AI 산업에서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인가요? AI 나오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IT에 있어서는 다 자기 거를 주도했던 나라였어요. 검색창, 우리 네이버를 검색했죠. 예. 그리고 구글맵 안 쓰고 감사기도 아직도 안 써요. 우리는 카카오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챗GPT나 제미나이 쓰잖아요. 한국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네요. 그건 좀 약간 안 좋아요. 그걸 빨리 한국이 우리 거를 좀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나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거 뭐냐면 예. 예전에 우리는 카세테이프를 쓰다가 일본에서는 MD 디스크를 만들었어요. 네. 사각형 기억하시는 네. 모르겠어요. 갑자기 MP3 플레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일본이 만들었던 그거 이제 쓸모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AI 시장도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도 구멍들 많고 실수들 많고 문제들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문제에다가 진짜 좋은 솔루션을 내는 회사가 나오면 그동안 이거 밀려 있었던 이 큰 갭을 한꺼번에 앞설 수 있다. 앞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네, 신의 한 있다. 수가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고 네. 우리 기업들이 조금만 더 열려 있거나 창의성을 가진다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알파고 씨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미국에서부터 중동까지 전 세계 AI 현장에 다녀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글로벌 국가들의 첨단 산업이랑 국방, 뭐 안보부터 의료 이렇게 이런 일상생활까지 파고들게 될 이 AI 산업의 주도권이요. 사실 앞으로 누가 쥐게 될까? 한 번에 엎을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오늘 짚어본 국가들 중에서 어디가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고 어디가 좀 더 큰 물음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은 세계적으로 얽혀 있는 군사적 문제들이 있어요. 이란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대만 탐욕. 제 얘기는 전쟁 하나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으로부터 나라가 몇 개가 망하면 그 전쟁에 안 들어갔던 나라가 AI의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답변을 단순히 경제 과학으로 보기에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 정치도 들어가 있어요. 아직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알파고 씨와 세계 주요국이 이제 AI를 바라보는 온도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각국의 온도 차이 이런 걸 배웠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이름 알파고이니까 이런 방송에 부르게 돼서 좀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부모님들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이 정도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 AI 관련해서 많이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름값 때문에 가야 돼요. 글로벌 AI 산업 각국의 선택한 방식은 다르지만요, 자국의 이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복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싸움에서 미소 짓는 승자가 누가 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시죠. 기술의 온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